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사를 함께했던 동맹이었습니다. 함께 고구려의 남진을 막아냈고 잃어버린 고토를 찾자며 피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유역이 눈앞에 보이던 그 순간 신라의 진흥왕은 가장 잔혹한 선택을 내립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백제군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토 확장의 위협이라 찬양하지만 백제의 입장에서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흥왕으로 하여금 100년의 신의를 쓰레기통에 쳐넣게 만든 것일까요? 한 국가를 이끄는 군주에게 120년의 동맹 파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범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복 군주 진흥왕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신라라는 국가 시스템의 냉혹한 본질을 해부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민낯을 직시하는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라가 어떻게 화랑이라는 소년 전사부대를 만들어 시스템의 화력을 집중시켰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화력이 향한 곳은 외부였습니다. 진흥왕은 화랑이라는 정의 병기를 손에 쥐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들을 도와준 우방국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라가 어떻게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적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의 한강 유역 지정학적 가치론에 따르면 당시 신라에게 한강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로를 확보하고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진흥왕은 나제 동맹의 약속대로 한강 하류를 백제에게 넘겨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조의 기록은 매우 건조하지만 살벌합니다.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피로해진 틈을 타서 신주를 설치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되찾은 한강 유역을 신라가 뒤에서 가로챘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료적 모순은 진흥왕이 내세운 신리의 농도입니다. 학계의 신라의 국제관계 전략 분석에 따르면 진흥왕은 당시 고구려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내후외환으로 한강 이남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고 신라는 백제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구려와 밀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0년간 고구려를 함께 막아냈던 백제를 향해 고구려와 손을 잡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신의보다 이익을,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이 결정은 신라를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도약시켰지만 동시에 한반도 내에 상호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신라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지극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제 성왕은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성, 한강 하류를 되찾기 위해 국력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76년 만에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2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진흥왕은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의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정예 기병을 투입해 이 지역을 강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신라판 6.25 전쟁의 배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동맹의 군대가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사이 후방 보급로와 점령지를 가로채는 행위는 국제법이 없던 시절이라 해도 도덕적 치명상을 피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진흥왕은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전략가였을까요? 기록은 승자의 편입니다. 신라는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고 진흥왕은 순수비를 세우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제의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며 동맹을 유지하려 했었고 신라는 그 혼인마저도 백제의 경계심을 늦추는 기만 전술로 활용했습니다. 학계가 주목하는 신라의 실용주의적 외교술은 사실 가장 잔혹한 형태의 약육강식을 보여줍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 존재했고 동맹은 이용하기 위해 맺어졌습니다. 진흥왕이 한강에서 벌인 그 비릿한 악수는 향후 천년 왕국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공격하게 되는 거대한 배신의 서막이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신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이 서늘한 기획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배신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진흥왕의 배신은 단순한 영토 강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왕의 목을 베어 길바닥에 묻는 참혹한 복수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강을 빼앗긴 백제의 성왕은 분노했습니다. 신라의 개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성왕은 고구려와의 전쟁 직후라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무리한 원정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관산성 전투입니다. 학계의 관산성 전투의 전술적 분석에 따르면 신라는 이미 백제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백제군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성왕이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고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서 화랑 출신 장군들의 정보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신라의 복병들은 성왕의 이동 경로를 차단했고 백제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던 왕은 신라의 하급 장교 고도에게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료 일본 서기에 기록된 성왕의 마지막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라 장수 고도는 성왕에게 종놈에게 왕의 목을 베게 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라며 조롱했고 성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진흥왕의 사후 처리입니다. 신라는 성왕의 목을 베어 신라 궁궐 북청의 계단 아래에 묻었습니다. 신라의 관리들이 궁궐을 오갈 때마다 백제왕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전의 기록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까지 파괴하겠다는 철저한 증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제 동맹은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백제에게 신라는 더 이상 이웃 국가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지점이 삼국 통일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신라가 배신을 통해 얻은 한강 유역은 화려한 보상이었지만 그 대가는 백제라는 영원한 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훗날 백제가 의자왕 시절까지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결국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진흥왕의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흥왕은 배신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고구려의 세력을 북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령한 땅마다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며 진이 이곳을 정벌하여 백성을 편안케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석의 차가운 돌덩어리 어디에도 어제의 동맹이었던 백제군이 흘린 피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진흥왕에게 정복이란 곧 신의의 제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흥왕의 전략가적 면모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신라를 한반도의 약소국에서 주인공으로 격상시킨 천재적인 정략가였지만 동시에 한반도 전체를 공멸의 전쟁터로 밀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강에서 잡은 악수에 손을 놓는 순간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는 서로를 죽여야만 끝나는 잔혹한 데스매치에 돌입했습니다.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가 오늘날 국보로 대우받는 동안 우리는 그 비석 아래 묻힌 성왕의 머리와 찢겨나간 동맹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흥왕의 선택은 신라라는 국가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 진흥왕이 백제와의 신의를 지켜 한강 하류를 양보했다면 신라는 영원히 내륙의 작은 나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한 수가 민족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어떤 비극을 잉태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훗날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 배신적 실용주의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진흥왕을 통해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봅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힘의 논리. 하지만 그 힘의 논리가 인간의 신의를 완전히 압도했을 때 그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진흥왕이 만든 전성기는 화려했지만 그 전성기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는 더 큰 배신과 더 큰 외세를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배신으로 얻은 영토는 결국 더 큰 피해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이 진흥왕의 화려한 정복사 뒤에 숨겨진 진정한 교훈입니다. 진흥왕의 배신은 단순한 영토 강탈을 넘어 한반도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제동맹이라는 체제가 가졌던 120년의 무게를 복기해야 합니다. 서기 433년 고구려 장수왕의 가공할 만한 남진 정책에 맞서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의 나제동맹의 구조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 남부의 두 세력이 생존을 위해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두 나라는 혼인을 통해 피를 섞었고 공동의 적을 향해 수없이 많은 전우의 피를 흘렸습니다. 신라에게 백제는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스승이자 북방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이 120년의 세월을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흥왕의 정복 사업이 가졌던 종교적 광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진흥왕은 스스로를 불교의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이라 칭했습니다. 전륜성왕이란 무력이 아닌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진흥왕은 이 칭호를 자신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학계의 진흥왕대 불교 정치 사상 연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정복하는 모든 땅을 불국토로 규정했습니다. 즉, 백제의 한강을 빼앗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성스러운 행위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우상화는 신라 내부의 결속력을 극대화했지만 상대국인 백제와 고구려에게는 타협 불가능한 독선적 팽창주의로 비춰졌습니다. 진흥왕의 업적 중 가장 화려하게 포장된 진흥왕 순수비는 이러한 오만함의 결정체입니다.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울령비로 이어지는 이 비석들은 진흥왕이 직접 점령지를 돌아보며 세운 기록입니다. 사료 속에 나타난 비석의 문구를 뜯어보면 그는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도태된 무리로 취급하며 신라의 은덕을 입어야 할 존재로 묘사합니다. 학계의 비문 분석을 통한 신라의 지배 논리 연구는 이 대목에서 신라 특유의 오월주의를 포착합니다. 진흥왕은 배신으로 얻은 영토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신라의 골품제와 불교 사상을 강요하며 철저한 사상 개조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성기의 이면에는 한반도 전체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제동맹의 파기는 한반도 내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고구려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백제와 신라가 양분했던 견제 시스템이 사라지자 한반도는 이제 모두가 모두를 향해 칼을 겨누는 만인의 투쟁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점하게 되면서 백제는 국가 존립의 위협을 느꼈고 고구려는 남쪽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학계의 삼국 간의 영토 분쟁과 외세 개입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진흥왕의 배신은 훗날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백제는 관산성에서의 치욕 이후 신라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규정하고 모든 국력을 신라 공격에 쏟아부었습니다. 신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 상태에 빠졌고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 진흥왕이 한강을 얻기 위해 던진 배신의 한 수는 100년 뒤 한반도 지도를 당나라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만든 비극적 전조였던 셈입니다. 또한 진흥왕의 업적으로 칭송받는 가야의 완전 병합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가야를 멸망시키며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었으나 이는 가야라는 완충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신라와 백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전선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넓혔지만 동시에 신라가 감당해야 할 전쟁의 총량도 비약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승려의 옷을 입고 법운이라는 법명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복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사륙과 배신에 대한 종교적 죄책감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흥왕의 시대를 보며 신리와 명분 사이에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20년의 신의를 지켰다면 신라는 지금의 경주 언저리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의를 짓밟고 얻은 한강은 신라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라는 괴물의 속성을 봅니다. 국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형제도 100년의 약속도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진흥왕은 그 국가의 속성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가장 완벽한 군주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차갑습니다. 성왕의 목이 신라 궁궐계단 아래 묻히던 날, 백제와 신라 사이의 민족적 유대감도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피해 보복은 삼국의 백성들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흥왕이 순수비에 새긴 백성을 편안케 한다. 수무경례, 는 문구는 그 비석 아래 깔린 수많은 전사자와 유민들의 통곡 소리에 가려져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이 높이 솟아오를수록 백제와 고구려 백성들의 원한 역시 그 높이만큼 쌓여갔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며 신라를 황금의 제국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한반도라는 공동체 안에 배신의 트라우마라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진흥왕의 위협을 찬양하기 전에 그가 파괴한 120년의 신의가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였는지를 먼저 되새겨야 합니다. 결국 진흥왕의 배신은 성공한 전략이었을지언정 결코 아름다운 승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한강의 물결은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그 물결 속에는 120년 동맹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절규했던 이름 없는 병사들의 피가 여전히 섞여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흥왕,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정략가였을까요? 아니면 민족의 신의를 팔아 권력을 산 비정한 통치자였을까요? 그 비석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신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흥왕이 눈을 감는 순간 신라는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지독하게 비릿한 배신의 청구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진흥왕 사후 신라 외교의 고립성 연구에 따르면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를 동시에 기만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신라는 이제 한반도에서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없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관산성의 복수를 위해 매년 신라의 국경을 유린했고 고구려는 잃어버린 한강 북쪽 땅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남진했습니다.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들은 승리의 기념비였으나 동시에 적들에게는 반드시 파괴해야 할 치욕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흥왕이 설계한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목격합니다. 그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데는 천재적이었으나 그 적들을 감당할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학계의 신라 하대 권력 구조의 분열 양상 분석을 보면 진흥왕이 정복 전쟁을 위해 비대하게 키워놓은 군사 조직과 화랑들은 왕권이 약해지는 순간 곧바로 귀족들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진흥왕의 실용주의는 신라 지배층 내부에도 전염되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쯤은 저버려도 된다. 는 진흥왕의 통치 철학이 훗날 신라 왕실 내부의 고륙상쟁과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진흥왕이 멸망시킨 가야의 유민들과 그가 등용했던 소외된 세력들이 신라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흥왕은 가야를 병합하며 그들의 무력을 신라의 부품으로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신라 내 가야계 세력의 정치적 위상 변동 연구에 따르면 진흥왕은 이들에게 땅과 지위는 주었으나 신라의 핵심 권력인 골품의 장벽은 허물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으로 얻은 영토의 원주민들은 신라 안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기묘한 인과응보를 봅니다.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얻은 그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멸망시킨 가야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신라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서라벌의 진골 귀족들은 그들을 여전히 뼈의 성분이 다른 비주류로 취급했습니다. 이 지독한 모순과 소외감은 훗날 신라의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위험한 동맹을 낳는 자양분이 됩니다. 진흥왕이 뿌린 배신의 씨앗이
신라 내부에서 왕권을 찬탈하려는 새로운 세력의 야망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진흥왕은 배신을 통해 신라를 키웠지만 그 배신의 기술은 결국 신라 왕실 스스로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학계가 주목하는 신라 중대 왕권의 위기는 진흥왕이 만든 전성기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스템을 억눌렀던 왕이 사라지자 배신과 기만에 익숙해진 귀족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진흥왕이 세운 황룡사 9층 목탑은 국가의 안녕을 비는 상징이었으나 그 탑이 올라가는 동안 신라의 근간인 신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흥왕의 시대를 통해 성공한 배신의 허망함을 봅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도를 바꿨고 신라를 황금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괴한 120년의 낮의 동맹은 한반도가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의 국가들을 멸망시킨 행위는 결국 진흥왕이 보여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는 비정한 신리주의의 완성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1500년 전 진흥왕이 세운 차가운 비석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영토를 넓힌 정복자의 위대함입니까? 아니면 신의를 저버린 대가로 우리가 수천 년간 짊어져야 했던 분단의 씨앗입니까? 진흥왕의 전성기는 화려했으나 그 화려함은 타인의 고통과 배신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한강의 물결은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배신당한 성왕의 원혼과 시스템의 도구로 소모된 수많은 병사들의 슬픔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진흥왕, 그는 신라를 위해 가장 위대한 전략을 펼친 왕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반도라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는 신의의 파괴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을 수 없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흥왕은 가장 완벽한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남긴 배신의 유산은 신라를 끊임없는 전쟁과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립된 왕좌를 향해 신라의 주류 사회에서 밀려났던 소외된 괴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년 동맹을 찢어버리고 한강을 찬탈한 진흥왕의 냉혹한 신리주의를 해부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배신이 어떻게 제국을 만들고 동시에 그 제국의 몰락을 준비하게 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정복군주의 화려한 순수비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배신으로 얻은 영광은 더 큰 피해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흥왕은 조국을 위한 천재적 전략가였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배신자였습니까? 120년의 신의를 저버리고 얻은 영토 확장의 위협,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이 채널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날카로운 역사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신라 왕실을 뒤흔든 진정한 권력의 설계자들을 만납니다. 다음 편, 김춘추와 김유신, 가약의 소의 세력은 어떻게 정권을 찬탈했나? 신라의 주류에서 밀려난 멸망한 나라의 후예 김유신과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비운의 왕족 김춘추. 이 소외된 자들의 위험한 결탁이 어떻게 신라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는지 그 소름 돋는 권력 찬탈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흐른다입니다.